수제 왕문만은 동창연동 장 출신으로 아주 독실한 사람이었다. 호북성에 놀러 갔다가 육하려허에 들러 객점에 행장을 풀어놓고 밖을 거닐다가 같은 고향에 사는 친척 조동루를 만났다. 조동루는 큰 상인으로 장사를 나가면 몇 해씩 돌아오지 않았다. 조동루는 왕문을 만나자 손을 잡고 반기면서 자기 처소로 데리고 갔다. 방 안에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왕문은 놀라 엉거주춤하였다. 조동루는 여인을 나가라 하고 왕문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제야 왕문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술상을 마주하여 둘이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다 왕문은 이 집이 어떤 집인가 물었다. 이건 조그마한 기루질러오네. 당분간 여기다 거처를 정하고 있네. 두 사람이 말하는 동안에 그 여인이 자주 드나들었다. 왕문이 어색해하며 자리를 일어나려고 하자 조동루는 그를 눌러 앉혔다. 잠시 후 젊은 여자가 문 밖을 지나다가 왕문을 보고 주파를 던졌다. 정이 담뿍 어려있는 얼굴, 날씬한 몸매 말 그대로 선녀같이 아름다웠다. 왕문은 워낙 점잖고 꼿꼿한 사람이었으나 그만 반하여 망연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그는 그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냐고 물었다. 이 집 기생 할멈의 둘째 딸로 14살인데 이름은 아두라고 하네. 찾아드는 손님들이 노파에게 큰 돈을 찔러주며 손에 넣어보려고 하지만 그 애가 통승낙을 하지 않고 있네. 노파가 매를 안기면 나이가 어리니 좀 참아달라고 애걸한다네. 아직 손님을 접대한 적이 없네. 왕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인 채 멍해 있었다. 그리고 무엇을 물으면 동문서답으로 얼토당토하는 대답을 하였다. 조동루는 농담을 하였다. 자네가 그 애를 마음에 들어한다면 내가 주선해주지. 왕문은 쓸쓸히 말하였다. 그럴 생각이 없네. 그런데 해가 서산에 기울었는데도 왕문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조동루는 또 놀려주면서 아까 한 말을 다시 되풀이하였다. 매우 고맙네만 나는 호주머니가 비었으니 어찌할 방법이 없네. 조동루는 고집이 센 아두가 틀림없이 거절할 줄로 알고 일부러 돈 10냥을 보태주겠다고 하였다. 왕문은 살해하고 돌아와 가지고 있는 돈 5냥을 보태서 조동루를 찾아가서 노파에게 전해달라고 하였다. 조동루의 짐작대로 노파는 적다고 나무랐다. 그러나 아두가 노파에게 말하였다. 어머니는 날마다 제가 돈을 벌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지요. 오늘은 어머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남자를 접대하게 되어요. 앞으로 어머님의 은혜를 갚을 날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돈이 적다고 해서 재물신이 돈을 들고 들어오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고집스럽던 애가 자진해 나섬으로 노파는 기뻐서 그 청을 승낙하고 하녀를 시켜 왕문을 모셔오라 시켰다. 조동루는 이제 와서는 싫다 할 수 없어 자기 돈 10냥을 보태어 노파에게 주었다. 왕문과 아두는 정을 나누며 매우 기뻐하였다. 아두는 왕문을 보고 말하였다. 저는 화류계의 한낱 보잘것없는 계집으로 도저히 당신의 배필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토록 끊을 수 없는 연분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주머니를 다 털어서 오늘 하룻밤을 즐겼다고 한다면 내일은 어떻게 하실 셈입니까? 왕문은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다.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사실 화류계에 몸을 담고 싶지는 않아요. 이날 이때까지 이 몸을 기탁할 수 있는 당신 같은 성실한 분을 만나지 못해서 손님 접대를 안 했던 거예요. 이 밤으로 같이 도망갑시다. 그 말을 듣고 왕문은 기뻐서 벌떡 일어났다. 여자도 일어났다. 고루에서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렸다. 아두는 급히 남자로 변장하고 왕문과 함께 기생집을 빠져나왔다. 왕문은 객점으로 돌아와 주인을 불러 문을 열게 한 다음 급한 일이 생겼다는 구실로 하인을 깨워 출발하였다. 왕문은 원래 노새 2마리를 갖고 있었다. 아두는 하인의 다리와 2마리의 당나귀 귀에 부적을 붙인 다음 고삐를 놓고 전속력으로 달리게 하였다. 아두가 눈을 떠서는 안 된다고 하기에 왕문은 휙휙 귓전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듣고 있었는데 새벽녘에는 벌써 한강 합수구에 와 있었다. 일행은 셋집을 얻어들었다.
왕문이 그처럼 빨리 온 것을 이상하게 여기니까 아두는 이렇게 말하였다. 실토를 하면 당신이 겁을 먹지 않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여우예요. 욕심 많은 어머니에게 매일같이 학대를 받으며 분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덕분에 고통에서 헤어나오게 되었어요. 100이나 떨어진 이곳을 어머니가 알 리 없으니 무사히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왕문은 여자가 여우인 것을 알게 되었지만 조금도 싫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말하였다. 연꽃같이 어여쁜 당신과 마주 앉아 있어 좋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여서 안심이 안 돼요. 이러다간 혹시 당신의 버림을 받지는 않겠는지 별 걱정을 다 하시네요. 지금 장사를 하면 무슨 장사를 하나 다 벌이가 되어요. 설마 새 식구가 밥을 굶겠어요. 나귀를 팔아 장사 미천을 합시다. 왕문은 그 말대로 곧 문 앞에 작은 가게를 벌리고 하인과 함께 부지런히 일하며 술과 장 등속을 팔았다. 아두는 피견도 만들고 향락에 수놓기도 하면서 저축을 하였다. 이래서 꽤 유족하게 살아갔다. 한 해 넘어 지나서는 하녀와 할멈까지 둘 수 있게 되었다. 왕문은 직접 일을 하지 않고 뒤에서 하인들을 지시하였다. 하루는 아두가 근심에 잠겨 있다가 울상을 하고 말하였다. 오늘 밤 재난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왕문이 무슨 일인가 물었다. 어머니가 저희 소식을 염탐했어요. 와서 야단을 치며 끌어가려 할 거예요. 언니가 온다면 별 문제 없지만 어머니가 직접 올까봐 걱정돼요. 밤중이 되자 아두는 기뻐하였다. 염려할 것 없어요. 언니가 와요. 잠시 후에 그 언니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두가 생글생글 웃으며 반겨맞는데 언니는 욕설을 퍼부었다. 뻔뻔스럽게도 도망질을 하고 부끄럽지도 않니? 어머니가 너를 묶어 가지고 오라 하셨다. 언니는 밧줄을 꺼내 아두의 목에 걸었다. 아두는 발큰 성을 냈다. 한 남자만 따르려는 게 뭐가 나빠요. 언니가 더욱 화를 내고 아두를 잡아당기는 통에 아두의 옷소매가 찢어졌다. 하녀와 할멈들이 한꺼번에 들어오자 언니는 겁을 집어먹고 도망쳤다. 언니가 쫓겨갔으니 이번엔 어머니가 올 거예요. 큰 변이 닥치기 전에 빨리 이사를 해야겠어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급히 짐을 꾸리고 있는데 벼랑간 노파가 노기 등등에서 뛰어들었다. 내가 고약하게 굴 줄 알고 내가 직접 왔다. 아두는 노파 앞에 무릎을 꿇고 슬피 울었다. 그러나 노파는 다짜고짜 아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버렸다. 왕문은 어찌할 바를 몰라 슬픔에 잠겨 침식을 잃었다. 그는 생각을 거듭하던 끝에 몸값을 주고 아두를 사오자고 급히 육하로 갔다. 그 집으로 가보니 집은 그전대로였으나 들어있는 사람도 다르고 집안 모양도 달랐다. 근처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어디로 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었다. 왕문은 실망해서 돌아와 점원들을 다 해고하고 가산을 팔아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나 왕문이 무슨 보릴로 서울에 올라가 고아원에 들렸다. 그 안에 8살쯤 되는 아이가 있었다. 하인이 그 아이가 신통이도 자기 주인을 닮은 것 같아 걸음을 멈추고 찬찬히 뜯어보았다. 어째서 그 애를 유심히 뜯어보는 거야? 왕문이 묻는 말에 하인은 웃으면서 그 까닭을 말하였다. 왕문도 웃으면서 그 애를 찬찬히 봤다. 아주 쾌활하게 생긴 아이였다. 자기에게 후사가 없는 것을 생각한 왕문은 그 애가 자기를 닮았다기에 사랑스러워 돈을 주고 아이를 샀다. 이름을 물었더니 왕자왕라는 것이었다. 갓난아기 때 버렸을 텐데 성을 어떻게 아느냐? 고아원 선생님이 전에 알려주셨어요. 저를 얻었을 때 가슴에 산동 왕문의 아들이란 쪽지가 있었다고 해요. 왕문은 깜짝 놀랐다. 내가 바로 왕문인데 아이라고는 없어진걸. 그는 그 사람이 자기와 동성동명일 거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기뻐하며 그 애를 데리고 와서 여간 귀여워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뒤 그 애를 보는 사람마다 왕문의 친아들이라고 여겼다. 왕자는 점점 크면서 남달리 용감하고 힘이 세었다. 그는 일은 하지 않았고 사냥을 즐겼으며 싸움판에 들어 격투하기를 좋아하였다.
왕문도 말릴 수가 없었다. 왕자는 또 귀신이나 여우를 볼 수 있다고 자랑하였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마침 그 마을에 여우의 화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봐달라고 왕자를 청하여 갔다. 왕자는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당장 여우가 숨어있는 곳을 가리키며 여럿에게 몽둥이로 치라고 하였다. 그러자 여우의 비명이 들리며 피 묻은 털이 분분히 떨어졌다. 그로부터 그 집에 화변이 없어졌다. 이래서 사람들은 더욱 그 아이를 특이한 사람으로 보게 되었다. 어느 날 왕무는 장거리에 갔다가 남루한 차림새에 몸이 볼품없이 수척해진 조동루를 만났다. 왕무는 놀라며 어디서 오는 길인가 물었다. 조동루는 슬픈 기색으로 할 말이 있으니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자고 하였다. 왕무는 그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하인에게 주안상을 차리라고 하였다. 술상을 마주하고 조동루는 말하였다. 아두는 노파에게 붙들려 간다음 된 욕을 먹고 호되게 매를 맞았다네. 서울로 이사를 가서 노파는 아두에게 몸을 팔라고 윽박질렀지만 아두는 두 마음이 없다고 한사코 거부했다네. 그래서 방에다 가두었다네. 그 안에서 아두가 아들을 낳았어. 노파가 그걸 길가에 버렸는데 듣는 말로는 구하원에 가 있다고 하더군. 이젠 다 컸을 걸세. 그 애가 자네 핏줄을 타고 난 자식일세. 하느님이 알아주셔서 그 애가 내 곁에 와 있네. 말하였다. 왕무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경위를 말하고 나서 조동루에게 그런데 자네는 어째서 이 지경이 되었나? 조동루가 탄식을 하고 말하였다. 화류계의 친절을 고지식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 새삼스럽게 이야기해봤자 소용도 없지. 이야기는 되돌아가 앞서 그 노파가 서울로 이사를 갈 때 조동루도 행상을 하면서 같이 따라갔는데 가지고 갈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은 모두 헐값으로 팔아버렸다. 게다가 도중에 운반비가 많이 들어 큰 손해를 보았다. 그리고 아두의 언니한테 숱한 돈을 밀어넣다 보니 몇 해 사이에 수만 양의 돈을 다 탕진해버렸다. 조동루가 빈털터리가 되자 노파는 조석으로 그를 차디찬 눈매로 쏘아보고 여자는 돈 있는 집으로 가서 며칠 밤이고 돌아오지 않는 때가 많았다. 조동루는 화가 치밀어 견딜 수 없었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노파가 어디로 외출한 틈을 타 아두가 창문에서 조동루를 불러 말하였다. 청루에서는 인정이라는 건 없는 법이에요. 아기자기한 게 다 돈 때문이죠. 당신이 미련을 가지고 그냥 남아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조동루는 꿈에서 깨어난 듯 겁이 났다. 떠나기 전에 가만히 아두를 만나러 갔더니 아두가 편지를 내주면서 왕문에게 전해달라고 하였다. 조동루는 이렇게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는 이런 경위를 이야기하고서 아두의 편지를 꺼내놓았다. 그 편지의 사연은 이러하였다. 왕자가 당신 슬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조동루님이 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전생의 업원으로 받는 고통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저는 햇볕도 안 드는 캄캄한 방에 갇혀 있습니다. 채찍에 맞아 온몸이 성한 데가 없으며 굶주림에 시달려 하루를 1년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한강구에서 눈 오는 밤에 헛불을 덮고 서로 껴안고 몸을 녹이던 일을 잊지 않으셨다면 아들과 잘 의논하여 저를 고난 속에서 구해주세요. 어머니와 언니는 지독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와는 혈육간이니 상처를 입히거나 살해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왕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 그는 조동루에게 돈과 비단을 주어 돌려보냈다. 이때 왕자는 나이가 18살이었다. 왕무는 아들에게 전후 사실을 이야기하고 어머니의 편지를 내어보였다. 왕자는 눈 귀가 찢어질 듯이 노에서 그날로 노파를 찾아 서울로 올라갔다. 사람들에게 물어서 노파의 집을 찾아갔다. 문 앞에는 수레와 말이 가득 있었다. 왕자는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아두의 언니는 그때 호북에 손님을 모시고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칼을 든 왕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낮이 흙빛으로 변하였다. 왕자는 들어가는 길로 그를 죽여버렸다. 손님은 강도라 여기고 무서워 벌벌 떨었다.
그런데 여자의 시체를 보니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여우였다. 왕자는 칼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노파가 하녀들이 요리하는 걸 지시하고 있었다. 왕자가 문께에 이르자 노파는 어느새 모습을 감추어 버렸다. 왕자는 사방을 둘러보고 나서 화살을 뽑아 대들보에 대고 쏘았다. 그러자 여우 한 마리가 가슴에 화살을 맞고 떨어졌다. 왕자는 그 목을 자른 다음 어머니가 갇혀있는 방으로 가서 돌로 문을 쳐 부쉈다. 모자는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어머니가 노파를 어쨌느냐고 물었다. 왕자는 죽여버렸다고 대답하였다. 당부를 했는데도 너는 어째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어머니는 아들을 원망하고 그 시체를 들에 가져다 묻으라고 하였다. 왕자는 그러겠다고 대답은 해놓고서 노파의 가죽을 벗겨 감추었다. 그리고 노파의 상자를 뒤져 돈과 폐물을 몽땅 거두어 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시 상봉하게 되니 부부는 감회를 금할 수 없었다. 왕문이 노파에 대해서 묻자 아들이 말을 가로채며 제 자루 속에 들어있다고 하였다. 끔찍스러운 소리에 놀라서 어찌된 일인가 물었더니 그는 2장의 가죽을 내놓았다. 어머니는 성을 내며 아들을 꾸짖었다. 망나니 같은 자식, 어쩌면 그런 지독한 짓을 하느냐? 하고는 자기 가슴을 치며 여간 슬퍼하지 않았다. 왕문은 여러 말로 아내를 위로하고 아들을 꾸짖으면서 가죽을 파묻으라고 하였다. 아들은 역정을 내면서 말하였다. 이제 살만한 곳으로 오시니까 매맞으며 시달림을 받던 일을 다 잊어버린 신 모양이지. 어머니는 더욱 노여워하며 실성통곡하였다. 아들이 가죽을 파묻고 돌아오자 마음이 좀 풀렸다. 아내가 돌아온 후부터 살림은 더욱 좋아졌다. 왕문은 이것이 다 조동루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그에게 거액의 돈으로 살해하였다. 조동루는 그때서야 그들 모녀가 여우인 것을 알았다. 왕자는 효성은 지극하였으나 심술이 사나워 비위를 거슬리기만 하면 우락부락하였다. 아내가 남편에게 조용히 말하였다. 저 애가 심술을 부리는 건 비꼬는 힘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힘줄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살인까지 하고 가산을 탕진할 것이에요. 그리고 밤에 아들이 잠들었을 때 몰래 그 수족을 묶었다. 아들은 자다가 깨어나 소리쳤다. 내게 무슨 죄가 있어요? 좀 참아라. 그 사나운 성질을 고쳐주려는 거다. 아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을 쳤지만 묶인 팔다리를 풀 수 없었다. 어머니는 큰 침으로 아들의 복사뼈 옆을 깊숙이 찌르고 칼로 후벼서 비틀린 힘줄을 잘라내었다. 팔꿈치와 머리에 박힌 것도 그렇게 잘라내었다. 수술을 끝내자 묶어놓은 팔다리를 풀어주고 아들을 반드시 눕혀놓았다. 날이 밝자 왕자는 부모 앞으로 달려와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하였다. 저는 간밤에 지난날 저의 소행을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정말 인간 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들 부부는 몹시 기뻐하였다. 그 후 왕자는 처녀애처럼 유순해져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